네, 지난 강의에서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 유튜브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계속 미디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미디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매체 같은 의미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대중매체, 매스미디어 이런 말을 쓰죠. 좀 다수에게 다가가는 미디어. 미디어라는 건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을 말합니다. 인쇄매체, 인쇄미디어가 있고 또 방송매체 이런 게 주로 있었죠. 그래서 요즘 나타난 미디어는 우리가 뉴미디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존 매체들이 제공하던 정보를 인터넷, 고속통신망을 통해서 가공, 전달, 소비 이렇게 좀 포괄적인 융합 미디어인 거죠. 주로 인터넷이나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뉴미디어의 특징, 과거에 방송과 어떤 뉴스 지면과는 다른 그런 특징들을 몇 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알아야 할 것은 뉴미디어가 등장한 지 정말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연도별 필수 매체 인식 추이래요. 여기서 스마트폰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TV는 굉장히 꾸준히 추락세에 있죠. TV를 보는 시간보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사실 TV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2014년에 TV를 이기면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2014년부터 우리가 스마트폰의 이용이 TV를 넘어섰다. 그러면 이렇게 뉴미디어가 주 미디어가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0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여기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한 우리와는 조금 더 다른 삶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 거겠죠. 이 뉴미디어의 특징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호작용성입니다. 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옛날의 미디어와는 다르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해요. 이 보는 사람이 생산자가 되어서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뉴스를 그냥 본 다음에 바로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댓글에서 근데 저번엔 그렇지 않았어?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 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더 많은 것들을 소통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비동시화. 옛날에는 채널에서 그냥 틀어주는 걸 봐야 했었는데 이 방송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뭔가 동시에 송출하지 않더라도 이게 찍어놓은 걸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선택해서 보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요. 탈대중화. 그냥 어떤 다수에게 보내고자 하는 소수의 컨텐츠가 아니라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이 만들어진 컨텐츠는 좀 노리고 있는 어떤 소규모 집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로도 미디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능동화. 아까 우리가 상호작용성과 조금 비슷한 건데요.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재생산하고 유통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이거를 소비합니다. 디지털화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고서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나 그걸 다시 하나로 볼 수 있게 한 곳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외부 기억 장소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엔 내가 모르는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느끼는 지식에 관련된 것들이 요즘엔 내가 모르는 것, 아는 것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알려면 알 수 있는 것, 아직 모르는 것 이렇게 구분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거 찾으면 무조건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고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걸 학습, 기억, 인출, 매개하는 어떤 핵심적 도구로서 앞으로 자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더 옛날에 비해서 우리의 삶에 훨씬 더 가깝고 진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뉴미디어를 어떻게 아이들이 활용하는지 이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래프를 2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 먼저 한번 볼까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입니다. 유튜브가 완전 1등이에요. 나머지를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유튜브를 우리는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10대나 그러는 거 아니야? 아이들은 저렇게 쓰겠지 어른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몇 년 전에 모든 연령이 유튜브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40대, 50대까지도 30, 40대까지도 다 유튜브가 1등이 되면서 전 연령의 그래프예요.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게 된 거는 왼쪽을 보시면 변화 그래프가 있죠.
이거는 조금 옛날 겁니다.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2년 동안의 그래프인데 왜 가져와 봤냐면 그때 유튜브가 한창 성장할 때의 그래프인데요. 보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2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했다. 그럼 우리는 보면서 아, 빨간색 그래프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네. 완전 크게 성장했구나. 라고 하고 말 게 아니라 저는 두 가지를 더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노란색과 초록색을 이겼어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노란색이 뭐죠? 우리는 이게 너무 아이콘이 작아서 조금 해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엄청 많이 사용하는 저 어플 뭐죠? 카카오톡이에요. 초록색은 뭔가요? 네, 전 국민의 무조건 필수 어플 네이버죠. 자, 이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이겼다는 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집니다. 의미를 가집니다. 예전에는요, SNS들끼리 경쟁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페이스북이 1등을 하다가 카카오 스토리가 막 치고 올라오고 인스타그램이 1등을 했다가 이런 시기에 아무리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도 네이버랑 카카오톡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주로 SNS의 기능은 예전에 여가였죠. 거기서 어떤 노는 거예요. 재밌는 것들을 보고 친구들과 좀 낄낄거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하던 기능을 유튜브가 대체하고 흡수하게 되면서 이것들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옛날에 네이버에 검색하던 것들, 정보, 어디에 이제 검색하죠? 유튜브에 검색해요. 맛집, 뭐 리뷰, 뭐 하는 방법 이런 것들 유튜브에 아주 상세하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한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시간에 이제 누구랑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랑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거기에 내가 댓글로 아 이렇게 이런 영상 만들어주세요. 혹은 그걸 좋아하는 친구들과 아 이 사람 이런 거 같아. 나 정말 이런 거 좋아. 이런 식으로 댓글로도 소통을 합니다. 소통 기능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보 기능 그리고 소통 기능까지. 여가에다가 정보 소통의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이 유튜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시간까지 점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비해 좀 달라진 점에 대해 얘기하려고 해요. 이제 4가지 썸네일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썸네일 어떤 특징이 있나요? 공통점이 뭘까요? 딱 4개를 보니까 옛날과는 다르게 유튜브에 요즘 이런 특징이 있다. 느껴지시나요? 네, 뭐냐면 이분들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유튜버라고 하면 크리에이터, 유튜버, 그게 직업이었어요. 아이들도 꿈이 뭐야? 라고 하면 유튜버요. 그냥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떻죠? 얘들아 꿈이 뭐야? 하면 축구 유튜버요. 뷰티 크리에이터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자기가 활동하고자 하는 분야를 영상에다가 담아내는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 안에 가보면 옛날에는 정말 웃긴 것들, 재밌는 것들, 좀 자극적인 것들이 줄을 이뤘다면 실제로 우리가 만나보기 힘든 전문직의 이야기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분들에게 뭔가 궁금한 게 생겨도 쉽게 질문하고 이 정보들을 얻기가 힘들었어요. 아예 불가능했던 건 아니죠. 우리가 책을 볼 수도 있었고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막 질문을 하고 막 태양신 답변 이런 시스템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정보의 힘 자체, 이 정보의 친밀감이나 가까워진 그런 게 달라진 게 이분들이 직접 조회수를 위해서 굉장히 재밌는 포맷으로 사람들이 무조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직접 출연하셔서 자기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훨씬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고 이 이야기들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다가가는 거죠. 약사, 변호사, 뷰티 관련 분들 혹은 의사, 정신과 의사 이런 분들 평소에 우리가 궁금한 게 참 많지만 쉽게 뭔가를 질문하기 힘들잖아요. 요즘은 이런 궁금증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보력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예를 한번 느낄 수 있게 좀 들어볼까요?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 분도 여기 한번 모셔봤는데 굉장히 많은 그 뷰티 전공하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으세요. 그러면 아이들과 제가 화장을 시작했던 때에 한번 그런 걸 비교해 볼까요? 저도 인터넷에 대해 잘 알았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발색샷 이러면서 모든 화장품 후기들이 다 올라와 있고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뭘까 막 비교해 가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접 제 화장을 가르쳐준 사람은 결국 옆집 언니였어요.
아무리 인터넷에 그런 게 많아도 제가 그걸 추려가지고 선별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옆집 언니가 그냥 에뛰드 하우스에서 뭘 사면 이렇게 하얘지고 예뻐져. 그러면 저는 하얗게 떡칠을 하고 빨갛게 바르고 그게 예쁜 줄 알고 다녔어요. 그리고 클렌징 같은 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요. 어릴 때 피부를 많이 망쳤던 거죠.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죠? 누구한테 배우나요? 네, 이분처럼 전문가에게, 그분들이 또 학생 맞춤 어떤 컨텐츠들을 제작을 합니다. 순함 선크림, 학생에게, 10대에게 추천하는 피부 관리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그 학교에 가가지고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미 인터넷에서 손쉽게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요. 그럼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이 유튜브를 그냥 여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정보의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는 힘이 있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 제가 썸네일 4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하나씩 살펴볼게요. 유튜브에 담기고 있는 어떤 컨텐츠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이분들 누군지 아시나요? 네, 굉장히 핫하고 멋진 방탄소년단 분들입니다. 자, 이 BTS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유튜브가 없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분명히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했대요. 한국에서 이분들이 어떤 작은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왔을 때 그렇게 크게 성공하기는 힘든 아이돌 그룹이다. 하지만 이분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뮤비가 굉장히 의미 있게 해외 팬분들에게 다가가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잖아요. 이 유튜브라는 것이 문화 컨텐츠로서 세계의 벽을 굉장히 부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웰메이드, 잘 만들어진 영상들도 굉장히 많지만 소소한 영상들도 굉장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대학생의 하루, 브이로그죠. 일반인들이 그냥 내 하루를 기록해서 소소하게 올리는, 그리고 그걸로 소통하는, 나를 표현하는 그런, 그러니까 컨텐츠들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만들어진 영상과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내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까지 다 담아내는 그런 미디어가 되고 있는 거고, 심지어 그 안에서 이런 정치나 어떤 종교 관련된 컨텐츠들까지,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이 안에 담기고 있다는, 전 연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디어를 아이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Z세대 핵심 키워드를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청소년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그럼 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어떤 이유로 미디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3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밀레니엄 세대, Z세대, MZ세대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써요. 정확하게 어느 세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굉장히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정확한 뜻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밀레니엄 세대는 제가 포함된 세대입니다. 20대 중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사실은 조금 저처럼 이 미디어에 뒤처있는 분들도 많이 속해 있는 그런 세대죠. 그리고 Z세대는 10대 중반부터 20대 초중반까지, 그러니까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조금 더 밀레니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스마트폰이나 뉴미디어에 익숙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거기서 더 나아가서 Z세대와 알파세대까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Z세대가 중고 대학생, 청소년과 청년이라면 알파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초등학생과 미래의 청소년이들, 아이들. 이 친구들을 진짜 진정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이제 표현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디지털 원주민이라는 거죠. 앞에 좀 더 이전 세대는 디지털 이민자라고 해요. 우리가 다른 곳에 살다가 디지털 세계로 이사 온 사람들인 거죠. 이 친구들은 여기서 나고 자랐어요. 아예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은 몰라요. 이게 너무 당연해요. 영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나도 언젠가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는요, 제가 덕후라는 단어를 가져와 봤어요. 갑자기 웬 덕후? 자, 이 세대의 특징을 좀 가장 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기도 해요. 덕후, 그리고 취향. 자,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덕후라는 단어가 좀 긍정적인 좋은 단어 같으세요?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 같으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 항상 한
절반보다 조금 더 치우쳐서 좋은 것 같다라는 말이 많아요. 안 좋은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왜냐면 이게 안 좋은 단어로 시작한 게 맞잖아요. 뭔가 사회생활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서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너무 하다 보니까 그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덕후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요즘엔 조금 그 의미가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덕후거든요. 전 무슨 덕후냐면 마블 덕후입니다. 혹시 마블 덕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계신가요? 어딜 가나 한 분씩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아니면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여러분은 뭐에 덕후세요?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등산 덕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요리 덕후 이런 것도 계실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덕후들이 이렇게 어울려 살고 있죠. 혹시 아까 덕후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제가 제 소개를 방금 했어요. 저는 마블 덕후입니다 라고 하니까 저를 좀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셨나요? 안 좋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덕후 계세요? 라고 하면 다들 덕후가 나와요. 저도 마블 덕후예요 라고 반갑게 손을 들어주세요. 그분들이 덕후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손을 든 걸까요? 손을 들었다는 건 이걸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만나서 반갑고 이걸 여러분에게 더 영업하고 싶어. 마블은 좋은 거야. 이런 게 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덕후라는 게 굉장히 요즘은 건강하게 쓰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취미왕이 될 거야. 제가 저렇게 써놨는데요. 내가 뭔가를 좋아해서 그걸 깊게 쫓고 있느냐가 어떤 행복의 조건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취향 존중이라는 말도 아시나요? 취향 존중? 네, 취존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뭔가를 좋아해서 뭔가를 진짜 깊게 뭔가 덕질을 하고 쫓아다니고 시간과 돈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한심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아, 너는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제가 신조어 여러 개를 가져와서 이 덕후의 분위기를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이 MZ세대, 알파세대들은 절대적인 삶의 질이 향상돼 있는 채로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가난 같은 것들을 많이 겪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꿈꾼다고 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나를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취향 같은 것들을 좀 더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소비 패턴도 변화하죠. 질이 좋고 양이 좋은 걸 찾아서 구매한다기보다는 나의 신념이나 나의 취향을 반영해서 돈을 써요. 이게 좀 더 비싸고 사기 힘들더라도 환경을 지키는 물품을 살 거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물건을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단어는 제가 취존, 아까 말씀드렸던 걸 가져와 봤습니다. 취향을 서로 존중하는 이 분위기. 두 번째로는 마이사이더라는 말을 쓴대요. 혹시 인싸, 아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인싸는 그거죠. 안쪽에 있는 핵심적인 사람, 인사이더. 근데 아싸는 반대로 좀 부정적인 말입니다. 아웃사이더, 중심에 끼지 못하고 겉을 맴도는 사람. 그런데 인싸, 아싸를 왜 그렇게 나눠서 좋고 안 좋고를 나눠? 이런 움직임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건 간에 여기가 내 구역이야. 난 여기가 좋아. 이게 마이 사이드야. 네, 마이 사이더. 늘 그렇게 인싸, 아싸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의 새로운 단어고요. 가취관이라는 줄임말이 있는데 이거는 가벼운 취향 위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에도 이 취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인간관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건 뭐였을까요? 가장 컸던 것들은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우리가 꼽았죠. 근데 학연, 지연, 혈연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국가의 벽을 넘어서 무언가를 소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연, 지연, 혈연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뭐가 힘을 가지냐면 바로 같은 걸 좋아한다. 이 취향이 바로 그 힘을 가집니다. 너 방탄소년단 좋아해? 나 아미인데? 팬클럽 이름이죠? 나 그 팬클럽이야. 그럼 그 둘은 바로 베프에서 시작해요. 너무 서로를 존중하고 우리가 유대감이 끈끈한 채로 시작합니다. 너는 세븐틴을 좋아해? 그럼 살짝 어색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동호회, 어떤 크루,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더 끈끈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있죠. 저도 직장인 음악 동호회 모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제 삶에서 바뀌었고요. 실제로 내 취향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그게 학연이나 지연, 혈연보다 훨씬 더 끈끈해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또 재밌는 문장을 적어왔어요. 퇴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Z세대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MZ세대를 대표하는 문장이죠. 퇴사. 굉장히 많은 퇴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퇴사가 좀 한 번 더 여쭤볼까요? 긍정적인 단어 같으세요? 부정적인 단어 같으세요? 네, 이 단어는 조금 부정적인 단어가 맞아요.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퇴사를 하겠죠. 거기에 들어가려고 어떤 노력을 했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해지고 또 취직을 해야 하는 어떤 불안한 환경에 놓이는 그런 단어여야 하는데 요즘 이 퇴사를 우리는 굉장히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퇴사 한번 어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실래요? 유튜브든 네이버든 나오는 결과물이 다 신나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제가 이 단어를 아이들한테도 질문을 합니다. 중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얘들아, 퇴사가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하면 애들이 다 퇴사는 좋은 거예요, 선생님. 그래요. 애들은 아직 취직도 안 해봤는데 왜 벌써 퇴사를 좋은 거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소비하기 때문이에요. 자, 퇴사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들입니다. 고진감래, 고용해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 아니면 건강해지는 방법 1, 퇴사한다. 이런 밈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이런 어떤 짤들을 공유하면서 이거를 바탕화면에 해놓고 퇴사하고 막 카톡방에 이거를 보내고 퇴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유행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두렵고 겁나야 하는 단어인데 사람들이 이걸 겁내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 겁난다라는 상황보다 미래에 그 이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설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게 이제 좀 공감을 많이 받은 어떤 한 트위터의 글인데 제가 가져와 봤어요. 회사 좀 안 다닌다고, 돈 좀 안 번다고 인생 망하는 게 아닌데, 영어 좀 못한다고 여행 못 다니는 게 아닌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을까? 아까운 내 20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흐름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어떤 분위기인지 좀 읽어볼까요?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조금 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해진 답,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답을 찾으려는 욕구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조금 걱정스럽고 약간 한심해 보일 수 있는 결정들. 예를 들어 대기업 난 퇴사할 거야. 난 자퇴할 거야. 난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결혼해도 애는 안 낳을 거야. 딩크족. 뭐 이런 결정들이 옛날 같았으면 야, 그래도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 그러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럼 너만의 행복을 찾아 네 길을 가렴. 이런 분위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그 사람들에게 야,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 거죠. 그들의 내 진짜 행복을 찾아서 그들이 선택한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을 서로 해주는 거예요. 겁이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환경이나 세상을 나에 맞게 세팅하는 데 익숙해합니다. 어떤 게 세팅되고 그 안에서 내가 주어진 길을 걸어간다기보다 내가 선택지들이 많은 삶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신조어들을 또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워라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나요? 워크,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춘다. 일과 내 삶의 균형을 맞춰서 난 일에만 목매지 않을 거야. 난 돈이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내 행복, 내 삶, 내 어떤 일상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퇴준생이라는 말도 쓴대요. 원래는 취준생이죠.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근데 나는 퇴준생이야. 난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이야. 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길을 갈 거야. 이런 말을 쓰고요. 복세편살이라는 말도 들어보셨나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다 나도 욕심내면서 살지 말고 편하게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가자. 나만의 삶을 살자. 이런 분위기들이 다 녹아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적어봤습니다. 이 단어를 혹시 처음 보는 분 계시나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몇 년 전부터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정확한 의미를 아시나요? 저희가 아까 미디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봤기 때문에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옛날에 같았으면 미디어가 되고 어떤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정보가 다가가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촬영하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 출연하는 사람도 있고 대본을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그게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비로소 힘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서도 뭐만 있으면 그냥 미디어를 만들 수 있나요? 핸드폰. 굉장히 편해졌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금 당장 저도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또 댓글을 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쌍방향 미디어 소통. 이게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개인이 미디어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 자, 그러면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과거에 유튜버가 되기 전에 저는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1인 미디어 시대가 됐구나. 많은 사람들이 재밌는 걸 많이 만들어내겠다. 재밌겠다.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말의 함정을 느끼셨나요? 제가 방금 저를 소비자에 가뒀어요. 저는 보는 사람. 아, 나는 뭘 만들어 볼까? 나는 이런 걸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바로 디지털 이민자, 이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비하는 게 훨씬 익숙해요. 일방향으로 뭔가 주면 그걸 보고 우리가 뭔가를 느껴서 성장하는 것 정도가 익숙한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래 쌍방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 이런 걸 보면서 1인 미디어 시대 안에서 나는 그럼 뭘 할까? 내 역할, 나는 어떤 걸 표현할 수 있을까? 자기 표현의 욕구 같은 것들이 계속 샘솟고 있는 거죠. 제가 어떤 것들이 소비되는지 그 흐름도 한번 보려고 해요. 두 가지를 검색해서 좀 좋은 썸네일을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요리, 두 번째는 육아입니다. 자, 요리. 일단 옛날에 미디어에서 나왔던 요리 같은 것들은요. 되게 엄청나게 큰 냉장고에서 멋진 셰프가 막 듣도 보다 못한 야채를 꺼내면서 집에 있는 야채를 손질해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따라하기 힘든 재료도 많이 나오고 좀 되게 막 멀리 느껴지는 요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요리는 어떻죠? 이거 썸네일 어떻게 느껴지세요?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어떤 셰프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뭔가 진짜로 너무너무 쉬운 스팸만 넣은 이런 부대찌개, 뭔가 앞집에 사는 자취생이 뚝딱 만들었을 것 같고 나도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요리사가 한 게 아니라서 별로인 것 같은 게 아니라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친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소비하고 싶습니다. 궁금해요. 보면 맛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도 그래요. 육아라고 하면 옛날 TV에서 나오던, 요즘이기도 하죠. TV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육아를 살펴보면 연예인들이 궁궐 같은 집에서 너무너무 멋진 장난감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고 너무 멋진 육아를 해요. 그럼 우린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시간도 없고 집도 좁고 이러는데 되게 저 사람들 부럽다. 막 상대적 박탈감도 좀 느끼고 약간 멀게 느끼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요즘 육아라는 키워드로 찾아보면 독박 육아하는 리얼 브이로그래요. 이런 것처럼 진짜 현생을 살아가는 어떤 어머니들의 너무너무 재밌는 유쾌한 육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재미없을 것 같으세요?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 공감이 많이 가고 내 이야기 같고 친근하고 친밀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소비된다는 것. 그리고 요즘 유튜브만큼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게 바로 숏필름. 틱톡을 선두주자로 하는 15초나 30초짜리의 가장 짧은 영상들입니다. 이 짧은 영상들은 기승전결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결과만 딱 보여줘요. 너무너무 그냥 자극적이고 재밌게 숏하게 사람들에게 영상으로 다가가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바로 쉽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로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요, 멋진 배경을 담아야 되고 구도를 짜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우리가 세로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람 하나를 찍으면 그냥 예쁘게 나와요. 배경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구도도 쉽고 그리고 영상 흐름 자체도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멋진 유행을 만들어내면 그걸 따라하는 게 가장 주된 콘텐츠예요. 다른 사람의 영상을 흉내내는 걸 사람들이 그걸 유행하고 그걸로 소통을 해요. 게다가 우리가 그 영상을 10초 동안 보지도 않아요. 한 3초 보고 넘기고 3초 보고 넘기고 굉장히 빠르게 소비하기 때문에 또 특징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영상이 소비됩니다. 그러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 영상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유명해지기가 쉬워요. 피드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학생이 춤추는 걸 올리더라도 이게 이슈가 돼서 어떤 한 1000명, 10,000명 수준의 어떤 댓글과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뭐냐면 나도 생산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나도 그냥 보기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영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를 멋있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있었으니까요. 이 숏필름의 시장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이렇게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진 작은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게 현대카드에서 만든 인플루언서 전용 신용카드래요.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100명 이상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할인도 받고 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00명, 사실 조금만 내 기록을 하고 조금만 사람들과 소통하면 모을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소하게 그들끼리 소통하면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세상이 점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큰 별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말고 작은 별들이 서로서로 주고받는 영향력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친밀감 같은 어떤 소소한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또 단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수평적 패러다임과 친근함이 강조되는 세상이다라고 합니다.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그런 쌍방향의 소통이 가장 큰 특징으로서 1인 미디어 시대를 구성하고 있고요. 영상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브이로그, 아까도 저희가 예시로 나왔었는데 뭐에 합성한지 아시나요? 비디오입니다. 그리고 로그는 블로그예요. 우리가 옛날에 네이버에 그냥 적던 나 이거 오늘 먹어봤다, 나 오늘 이 화장품 사봤다 이렇게 소소하게 쓰던 것들을 영상에다가 소소하게 담아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요. 팔로우 인이라는 말을 쓴대요. 사람 인자를 써서 팔로우하는 사람, 어떤 그 사람의 영향력,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같은 것들을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의 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맛집이 궁금해요. 제가 오늘 어디서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인터넷에다가 막 이렇게 찾으면 정보가 너무 많아요. 맛집에 막 10몇 개가 떠요. 그냥 전화를 합니다. 여기 근처에 사는 친구한테 나 오늘 여기 왔는데 여기 뭐가 맛있어? 그럼 그 친구가 아 거기 고깃집 되게 맛있어 라고 하면 다른 인터넷에서 만난 음식 추천들보다 그 이야기가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죠. 왜일까요? 정보의 과다 현상과 이 정보는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팔로인, 이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바로 다 친밀감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있게 사람들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뭔가 좋다고 하고 뭔가를 맛있게 먹고 이러면 그 사람 걸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믿음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써 있는 단어는 바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가 큰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소소한 인플루언서, 아까 그 카드에서 했던 얘기죠.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덕후 그리고 퇴사 1인 미디어 시대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배운 것들이나 들은 것들을 쫙 종합해서 이렇게 다 써놓고 나니까 보여요.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어떤 큰 줄기, 핵심 키워드 뭘까요? 과연 요즘 아이들은 뭘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생기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바로 여러분이 떠올린 게 전부 정답 맞습니다. 뭐냐면 나예요. 나. 자기 자신, 내 내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그걸 얼마나 진하게 쫓을 것인지, 덕후. 그걸 위해서 얼마나 과감한 결정을 하고 나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디에다 소리치고 보여주고 그걸로 소통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인을 들여다보고 나의 것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다움을 꿈꾸는 아이들이 이런 미디어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이들을 적절히 지도하고 이끌어줘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